한 프랑스 여성이 한국으로 출장을 오게 되었고 한 식당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주인 할머니는 외국인 여성을 한번 흘깃 쳐다보더니 대꾸도 없이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렸고 할머니의 이상행동은 음식을 가져다 줄 때도 계속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프랑스 여성이 환영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던 그때 할머니는 돌연 충격적인 영수증을 가져왔고 결국 식당을 나가려던 그녀는 이럴 수는 없다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엘로디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한때 프랑스 미식의 정점에 서 있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빠는 한때 파리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레스토랑을 운영하셨고 이 레스토랑은 저희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매우 유서 깊은 프랑스 정통 레스토랑이었어요. 40년 넘게 대통령들이 식사를 하던 곳이었죠. 세계적인 셰프들이 시작된 곳에서 프랑스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완벽한 대칭성으로 표현된 곳, 이 식당은 저희 집안의 왕관, 보석이었습니다. 프랑스인들에게도 이곳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연극, 전통의 역할을 수행했죠. 이곳은 가장 우아한 프랑스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아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나 유서 깊고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저희 레스토랑은 사라지고 있거든요. 한때 줄을 선 사람들로 바글거렸던 레스토랑 입구는 이제 점심시간에는 흰 식탁보가 손대지도 않고 놓여있을 정도로 한산했고 매 주말마다 연주되었던 오케스트라는 침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3시간짜리 저녁 식사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대는 디지털 메뉴와 더 세련되고 재미있는 글로벌 요리를 선호하고 관광객들은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배우는 것에 지쳤기 때문에 고리타분한 저희 레스토랑을 점점 찾지 않는 거였어요. 세계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도 저희는 과거에 집착하기만 했고 결국 저희는 뒤처졌던 것입니다. 과할 정도로 고급화된 서비스, 40페이지 분량의 와인 목록,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발음할 수 없는 요리들. 한때 저희 레스토랑을 빛냈던 그것들은 이제 오히려 저희 레스토랑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웠던 건 레스토랑은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매우 유명한 셰프셨지만 저와 동생은 달랐거든요. 저는 명문 요리학교를 나오긴 했지만 실력은 기껏해야 보통 수준이고 동생도 아버지만큼은 뛰어나지 않았죠. 너희 둘은 우리 집안의 수치야. 아빠가 매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가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집안에서 유일하게 변화에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셰프로서의 재능은 부족한 저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레스토랑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현재 전 세계적인 미식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아시아로 가서 그들이 왜 성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부해 오기로 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도쿄로 향하게 됩니다. 예의의 나라, 조용한 땅, 그리고 스시로 유명한 일본은 분명 쇠퇴해가는 저희 레스토랑에 큰 힌트를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는 일본에서 꽤나 유명하다는 무제한 뷔페로 향했습니다. 프랑스에는 무제한 뷔페라는 개념이 없기에 무제한이라는 아이디어는 저를 매료시켰거든요. 그렇게 뷔페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우아한 복장에 매우 친절했고 식당 장식도 깔끔했거든요. 젓가락도 마치 군사 퍼레이드처럼 정갈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눈빛도 방에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씹기와 부드러운 제재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배경에 있을 뿐이었죠. 이건 정말 효율적으로 느껴졌고 역시 일본인들은 시민의식도 높고 매너가 좋다고 생각되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화장실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10분 동안 헤매다가 포기하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역시나 일본인 직원은 친절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번역 앱에 적힌 그의 답변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얼마 전 화장실을 없앴습니다. 식사 중에 너무 많은 손님들이 구토를 했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더 많이 먹었거든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들이 계속 먹기 위해 일부러 토한다는 말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일본인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아마 한국인들이나 중국인들의 짓이겠죠.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재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렇게나 교양 수준이 높아 보였던 일본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곳 식당에서 외국인은 저뿐인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뷔페 라인에서 특정 트레이가 항상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킹크랩 다리, 구운 소고기, 우니 등 고급 음식이 있어야 할 자리였죠. 그리고 기다리다 지친 제가 직원에게 언제 음식이 보충되는지 물었을 때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번역 앱을 건네더군요. 가끔 특정 고객이 프리미엄 요리를 모조리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이 떠날 때까지 그것들을 다시 채우지 않기로 했어요. 특정 고객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일은 전부 한국인과 중국인 때문이라고 귀띔을 해주더군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모두가 일본인일 뿐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일본의 뛰어난 겉모습의 편견에서 벗어난 제가 일본의 내면을 더욱 유심히 봤을 때 저는 더더욱 기괴한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일본인 노인이 커다란 수많은 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버리더군요. 그런 다음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가게 측의 손해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제 맞은편에 대각선으로 앉아있는 한 일본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중년에 정장과 넥타이 차림이었고 매우 단정한 자세를 하고 있더군요. 정말로 그는 매우 기품이 있어 보였어요. 그가 서류 가방에서 스톱워치를 꺼내기 전까지만 말이죠. 그는 스톱워치를 들고 소프트 서브 기계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기계가 15분마다 자동으로 초기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양이었고 현재 식당 이벤트로 제공되고 있는 고급 아이스크림에 더욱 단단한 아이스크림 질감을 위해 타이밍을 맞춰 아이스크림을 가장 먼저 퍼가더군요. 매 15분마다요. 그는 다른 음식은 손도 안 대고 오직 고가의 아이스크림만을 먹었고 아이들이 실수로 그 앞에 줄을 서기라도 하면 아이를 부모 몰래 거칠게 밀어버리기까지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프리미엄 요리를 독차지하는 사람들도 외국인들이 아닌 일본인들이 이러한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했어요. 도대체 세련되고 매너 좋은 일본은 어디로 갔나요? 이러한 예의 바르고 질서정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본 사회는 실상을 들여다볼수록 기괴하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돌아갈 수 없었고 일본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대도시의 야박한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도쿄를 떠났습니다. 시골이 저에게 진짜 일본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골 지역으로 향했죠. 솔직히 말해서 일본 시골은 처음에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작은 나무 식당은 숲이 우거진 언덕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부는 다다미 바닥에 낮은 테이블, 기모노 차림의 여주인의 부드러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일본이었습니다. 나이든 식당 주인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제게 종이 메뉴를 건네주었습니다. 전체가 한자로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제겐 번역 앱이 있으니 대충은 이해할 수 있겠죠. 몇 번의 혼란스러운 번역 과정을 거친 후 저는 해산물 세트처럼 보이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구운 생선 쟁반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건 아니지만 좋았어요. 그러나 맛은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짜고 건조했거든요. 그녀는 이번에는 두 번째 쟁반을 가져왔습니다. 절인 채소와 구운 버섯, 멜론 조각을 비롯한 여러 과일들과 콜라 한 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아마 세트 메뉴에 포함된 것들이라고 생각했죠. 그 후 청구서가 나왔습니다. 3만 엔이 청구되어 있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웃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고 유쾌한 계산 실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나 친절했던 일본인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해 있더군요. 달콤한 미소는 사라졌고 차가운 눈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제 번역 앱을 통한 항의에 그녀는 메뉴를 가리켰습니다. 하단 모서리에는 6포인트쯤 되는 매우 작은 글씨로 모든 생선은 100g당 가격입니다. 사이드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런 다음 그녀는 테이블 위에 각 항목에 손짓을 하며 가격을 말했습니다. 피클 1,000엔, 멜론 슬라이스 5,000엔, 콜라 1,000엔, 그 외 과일들에 대해서도 가격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요구하지도 않은 것들이었죠. 거의 질식할 뻔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였고 저는 결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본인 아주머니는 이러한 상황을 많이 겪은 듯 매우 능숙하게 제가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믿기지 않는 주장을 해오더군요. 어쩌면 이곳 주인은 일본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이 아니면 중국인일 수도 있어요. 일본인은 착함으로 절대로 사기를 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외국인이고 일본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러니 그냥 순순히 결제를 하는 게 어때요? 그녀는 분명 일본어만 했고 간판도 일본어였음에도 일본인 경찰은 외국인에겐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며 제게 결제를 강요했어요.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은 미소 뒤에 속임수를 숨기는 음습한 국가라는 것을 확신한 채 그대로 일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배울 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다음 여행지였던 한국에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일본에서 겪은 모든 일들, 숨겨진 탐욕, 가짜 미소 등 저는 한국도 거울같이 똑같을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면이 많을 거라 생각했기에 한국 또한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속으로는 약탈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행을 일찍 끝내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거였죠. 하지만 파리만 날리는 저희 레스토랑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치면서 저는 결국 홀린 듯 인천행 티켓을 예매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의무감에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에 도착했을 때 공항은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이 들었고 너무 깨끗했지만 솔직히 그다지 좋은 기분은 안 들더군요. 오히려 한국도 일본처럼 겉만 번지르르 할 거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한국의 모든 점이 안 좋게만 보였어요. 저는 아무 의욕도 없어서 그저 숙소에 누워만 있었죠. 그러나 그날 오후 배고픔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에 속는 것에 지쳤던 저는 화려한 외관을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숙소 근처에 있는 아주 못생긴 식당 하나를 찾게 되었죠. 노란 간판에 희미해진 글자들, 기름진 창문과 게으르게 회전하는 낡은 선풍기 한 대, 최고였죠. 여기라면 사기를 당한다고 해도 적어도 일본에서처럼 엄청난 돈을 날리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역시나 손님은 한 명도 없더군요. 그저 한 명의 주인 할머니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구부정한 허리에 회색 머리를 매듭으로 묶은 모습으로 벽에 설치된 작은 TV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일본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약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문화를 가졌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 할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일어나서 저를 지나쳐 그냥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런 데 놓고 불친절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메뉴판도 없었고 인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일본은 겉으로는 친절하기라도 했지 한국은 그런 것도 아예 없더군요.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그저 가장 가까운 테이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쩌면 저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장을 거부당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본도 외국인 차별은 극심했거든요. 하지만 주방으로 들어간 할머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더군요. 그녀는 주방에서 뭔가를 만드는지 공기 중에서 마늘, 참기름, 그리고 구운 생선 냄새가 났거든요. 그러고는 갑자기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접시가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말이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14개의 접시를 들고 왔어요. 접시에는 수많은 다양한 음식들이 들어있었죠. 밥과 국, 고등어구이, 돼지고기 조림, 김치, 튀긴 두부, 소금에 절인 김, 양념버섯 등 이건 1인분이 아니라 세 사람의 잔치상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몹시 당황했어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저는 입을 열지도 않았어요. 결국 저는 일본에서의 안 좋은 경험이 떠올랐고 일어나서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걸 주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인 할머니는 그저 무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제야 저는 제가 할머니께 영어로 말을 걸었고 번역 앱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제가 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어디론가로 떠난 뒤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의 기모노 복장 사기꾼처럼 말이죠. 1,000엔짜리 콜라와 1,000엔짜리 피클처럼 그리고 100g당 가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선처럼 말입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10만 원짜리 지폐를 받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제가 지불을 거부하면 그녀가 경찰에 저를 신고할까요?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만지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준비한 음식에 미친 듯한 냄새는 제게 사기를 알고도 당하라고 종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뱃속은 허기짐으로 으르렁대고 있었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음식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일단
구운 생선은 황금빛 가장자리로 반짝였습니다. 모든 부분이 고르게 익었지만 타거나 건조하거나 더 익은 부분은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익힌 생선구이 요리였죠. 육즙이 풍부하면서도 단단했으며 수채 쓴맛이 속삭였습니다. 직화로 요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스도 지름길도 없던 것이죠. 셰프로서 말하건대 이건 쉬워 보여도 정밀한 열 제어가 필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까지도 정직한 조리 방식을 사용하는 곳이 있다니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양념된 콩나물도 일품이었어요. 도대체 콩나물을 양념해서 먹는다는 발상은 어떻게 한 건지 이건 정말 천재적이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프랑스 레스토랑도 사이드 메뉴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된장찌개였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에서 된장국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일본의 된장찌개는 부드러웠지만 너무 뻔하고 깊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전혀 달랐어요. 한국의 된장찌개는 발효된 깊이가 차원이 달랐고 목 뒤쪽으로 넘어가는 매운 열기, 그리고 호박과 두부의 향기가 감칠맛을 내며 휘몰아치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기대어 젓가락을 여전히 손에 들고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마추어가 대충 만든 음식이 아니야. 이것은 전문적인 요리 교육을 받은 베테랑의 수준이야. 요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한국의 반찬들은 그저 단순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밥과 국, 발효 채소와 구운 고기들이 말이죠. 하지만 저는 프랑스 전통 요리 명문학교를 졸업한 셰프로서 이 식사는 전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아주 잘 알았죠. 맛의 균형, 발효 기간, 뜨거운 요리와 차가운 요리의 본능적인 요리 순서, 이런 것들은 운이 좋은 추측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수년, 어쩌면 수십 년에 걸친 요리 기술의 결과였죠. 김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프랑스 내에 김치 열풍이 불 때도 프랑스 요리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저는 그저 김치를 애써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먹어본 김치는 충격적이더군요. 사실 발효는 요리 정밀도의 성배입니다. 너무 짧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고 너무 길면 썩어버리죠. 하지만 이 김치는 정확한 발효 클라이맥스까지 숙성되었습니다. 복잡하고 새콤달콤하며 활기찬, 마치 실험실 수준의 통제를 받는 깊이감이 존재했어요. 다만 이 수준급의 김치 요리가 싸구려 접시에 담겨 있어서 과소평가를 받는 것일 뿐, 만약 저희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고급 접시에 담긴다면 분명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김치 요리를 우러러볼 것 같았어요. 심지어 밥도 정말 특별했습니다. 부드럽고 진주빛 국물에 결코 뭉치지 않는 밥은 인내심을 가지고 제대로 불려지고 찐 것을 의미했습니다. 할머니는 서빙하기 전에 대충 밥을 만들고 휴식을 취해도 됐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러지 않았죠. 프랑스 요리학교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배웠습니다. 요리가 간단할수록 숙달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여기 반쯤 비어있고 삐걱거리는 한식당에서 저는 미슐랭 수준의 복잡성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그릇으로 변장한 최고 수준의 요리를 말이죠. 웃지 않을 수 없었어요. 프랑스는 미식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식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이것을 결코 깨닫지 못하겠죠. 한식 요리의 금속 젓가락, 반찬 접시를 보고 그냥 편안하고 만만한 음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들은 일본인들과 같은 속물이고 그저 눈에 보기 좋은 음식들을 최고로 쳐주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평범한 식당에서 마저 기술적으로 정교한 구성으로 요리를 내오고 장인들이 요리를 만듭니다. 결국 저는 이러한 쓰러지는 외관과는 완전히 다른 퀄리티의 요리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렸죠. 사기를 예상하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대신 저는 제 인생에서 최고의 식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긴장을 풀려던 순간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설명 따위도 없었죠. 그녀는 제 빈 접시를 집어들고 20초 동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롭고 김이 나는 신선한 것으로 채운 채 다시 돌아왔죠. 잡채와 시금치 조림, 그리고 김치를 다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제 빈 국그릇을 가져갔습니다. 뭔가 다른 것, 더 깊고 진한 국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멸치조림이 있던 접시를 잡았습니다. 또한 완전히 새로운 김더미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점점 늘어나는 접시에 술을 응시했습니다. 공격을 받는 것 같았어요. 반찬에 대한 군사적 공격 말이에요. 심지어 그녀는 제가 주문하지도 않은 콜라 한 병을 가져오며 뚜껑을 따서 컵에 따라주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건 일본의 방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먼저 미소를 짓고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숨겨진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이죠.
하지만 저는 그냥 사기를 당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로 수준 높은 요리는 쉽게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건 많은 돈을 줄 가치가 있는 최고의 요리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거의 식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반찬을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밥을 3공기나 먹어버렸죠. 솔직히 먹을 때는 몰랐는데 계산을 할 때가 되니 마음이 떨려왔습니다. 도대체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일본에서는 따뜻한 미소에 3만 엔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3초 뒤 저는 큰 충격을 받고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계산서에 적힌 금액은 9,000원 뿐이었거든요. 9,000원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잔치상에 음료수에 밥까지 3공기나 먹었는데 9,000원이라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저는 그제야 제대로 된 번역 앱을 꺼냈고 그렇게 한국인 할머니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바로 이곳은 애초에 백반이라는 메뉴 하나만으로 운영되는 식당이기에 할머니는 제게 메뉴를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식당에서는 모든 반찬이 무료로 리필이 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할머니는 제게 계속해서 반찬을 무료로 제공했던 거였죠. 또한 음료수와 추가적인 밥의 경우 할머니가 외국인인 제가 한식을 잘 먹는 것을 보고 뿌듯하고 대견한 마음에 무료로 제공해 준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나 불친절해 보였던 한국인 할머니는 그저 외국인에 대한 낯선만을 갖고 있을 뿐이었고 그래서 제게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던 거였어요. 결국 저는 모든 것에 대해 오해를 했던 거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죠. 심지어 한국에 무한정 제공되는 반찬은 한국의 전후 빈곤에서 비롯되었다고 했는데 이러한 전통은 이제 한국의 따뜻함과 풍요로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누구라도 배가 고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문화를 아직까지도 유지해오고 있던 거였죠. 그리고 가장 터무니없는 깨달음이지만 이건 오직 한국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낯선 사람들이 가족처럼 당신을 먹여 살리는 곳은 없습니다. 레스토랑이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요리를 판매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계산을 마치고 고개를 꾸벅 숙이고 나오면서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이 할머니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던 저였지만 할머니는 저에게 가장 정직하고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할머니가 보여줬던 건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중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사랑의 행위였죠. 한국은 일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닌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애정이었습니다. 반찬이 역사를 담고 있는 곳, 낯선 사람이 무료로 음료를 건네줄 수 있는 곳에서 저는 감동을 느끼는 한편 오직 한국만이 저희 레스토랑을 살려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가르침을 얻기 위해 근처의 뷔페를 찾았습니다. 이곳도 무제한 뷔페였기에 일본과 비교를 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일본과는 달리 이곳 한국 뷔페에서는 줄이 전혀 없었고 저를 맞이해주는 직원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광택이 나는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제 불어를 자동으로 알아듣고 2초 후에 자동으로 완벽한 불어로 전환되더군요. 저는 당혹감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프랑스에는 이러한 기술력과 편의성 따위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거든요. 아무튼 저는 런치 뷔페를 선택하고 카드를 탭한 후 즉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입장을 위한 QR코드를 받았고 제 테이블이 예약되었다는 부드러운 알림을 받았죠. 일본처럼 한국의 뷔페 내부에도 혼란이나 소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쟁북처럼 덜컹거리는 접시도 없었죠. 대신에 통로를 청소하는 무인 로봇과 부드러운 LED 조명이 반짝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놀라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식당 주변을 로봇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로봇은 손님들이 사용한 쟁반을 싣고 조용히 주방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물론 한국의 기술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뜨거운 접시는 온도 조절 트레이에 보관되어 있었고 모션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열리는 뚜껑이 있어 확실한 청결을 보장했거든요. 한국에는 일본처럼 가식적인 미소는 없었지만 그 외에는 전부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한국 뷔페에서는 일본에서처럼 기괴한 일 따위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었죠. 도쿄에서 저는 줄을 서서 15분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가 14개의 새우튀김을 한꺼번에 가져가서 꼬리만 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여기 서울에서 한국인들은 필요한 것만 가져갔습니다. 당연했죠. 한국인들의 교양 수준이 높은 것도 높은 거였지만 만두 트레이에는 버튼이 붙어 있었거든요. 만두가 비었다면 눌러주세요.
10분 후에 리필됩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후에 얼룩 하나 없는 깨끗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신선한 쟁반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매우 체계적이고 기술적이었어요. 물론 한국의 이러한 매우 기술적인 뷔페도 단점이 있긴 했어요. 바로 프랑스 촌놈인 저는 한국의 최첨단의 기술력을 따라가기엔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밥솥만 해도 그랬어요. 제가 밥솥 앞에 섰을 때만 해도 그건 그냥 기계라고 생각했어요. 뚜껑을 열고 밥을 퍼면 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의 밥솥은 인격이 있더군요. 제가 조심스레 손을 올리자 뚜껑이 스르륵 혼자 열렸거든요. 제가 와 자동이네 라며 감탄하며 넋을 놓던 그 순간 제가 밥을 푸지 않고 있자 뚜껑이 그냥 닫혀버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건 모션 인식 밥솥이었고 제 행동을 감지해서 열리는 밥솥이기에 저는 밥을 푸겠다는 의도를 행동으로 보여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모르고 넋놓고 밥솥을 멀뚱멀뚱 구경만 했기에 그렇게 나중에 나타난 한 한국인 아저씨 덕분에 간신히 밥을 얻을 수 있었죠. 한국인 아저씨의 눈은 마치 이봐 젊은이 지금은 최첨단 시대라고. 아직 젊은데 벌써부터 그렇게 시대에 뒤처지면 어쩌려고 그래? 라고 말해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죠. 또한 저는 곧 이곳 뷔페가 그렇게나 조용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알아내게 되었는데요. 바로 키즈존의 존재 때문이었죠. 어린이 전용 놀이터였습니다. 미니 정글짐을 비롯한 여러 놀이 기구들이 존재했기에 부모님들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식사할 수 있었죠. 프랑스에서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뷔페가 기본적으로 전쟁 지역처럼 시끄럽습니다. 당연하죠. 어린아이들이 고함을 지르는 것을 어떻게 막겠어요? 하지만 한국은 천재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둔 부모님과 다른 손님들을 동시에 배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한국의 교양 수준이었죠. 겉과 속이 다른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속에서 나오는 깊은 매너와 따뜻한 마음씨가 있었어요. 제가 두 번째 접시를 완성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갈비 코너로 들어섰을 때 갈비가 한 조각만 남아있더군요. 완벽하고 반짝이는 슬라이스와 까맣게 구워진 가장자리, 달콤한 소스까지 마치 갈비가 날 데려가 주어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작은 손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8살쯤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저와 갈비를 계속해서 번갈아 보더니 이내 집게를 저를 향해 내밀더군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원하시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영어로 말이죠. 저는 당황해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가져가도 좋아. 그러자 그녀는 살짝 찡그리더군요. 아니요. 엄마가 먼저 양보하라고 하셨어요. 손님이 먼저라면서요. 손님 맞죠? 입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갈비를 조심스럽게 제 접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후 미소를 지으며 가족 식탁으로 돌아갔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고기 한 조각을 들고 있는 다 큰 여성. 마치 손으로 쓴 연애 편지를 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나 어린아이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것도 놀라운데 아이가 벌써부터 남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갖고 있다니. 일본에서는 다 큰 성인 남성이 아이스크림에 정신이 팔려 모르고 새치기를 한 어린아이를 거칠게 밀치지를 않나 식탐에 지배되어 모든 음식을 남김없이 담아감으로써 민폐를 끼치고 있었지만 한국은 교육 수준 자체가 일본과는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일본의 어른들은 한국의 아이들의 수준만큼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남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조금 달랐겠지만 말이에요. 그 후 테이블 뒤로 더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쟁반을 들고 있는 중년의 한국인 남성은 한 할머니가 수프 디스펜서로 고군분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고민도 없이 쟁반을 내려놓고 할머니가 그릇을 채우는 것을 돕더군요. 그 후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쟁반을 집어들었습니다. 근처에서 한 젊은 부부가 자신들의 넓은 테이블을 제공했습니다. 세 자녀를 둔 여성에게 말이죠. 유모차를 밀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기계적이고 형식적이었죠. 일본인들은 분명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은 제 눈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계처럼 리허설 대사를 암송하지 않았죠. 그들은 그저 행동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도와줬고 서로를 배려했고 마지막 갈비 한 조각까지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어느 것도 강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도 보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조차도 그것을 이해했어요. 한국인들의 친절함은 그저 이들의 본능이었고 규칙서처럼 가르치지 않아도 됐던 거였습니다. 그것은 그저 살아있을 뿐이었죠. 저는 접시에 담긴 갈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완벽하게 양념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파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백반집 할머니가 선물로 주신 쌀과자 2개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시더군요. 엘로디, 그냥 잠자코 있거라. 너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아니, 바꿔선 안 돼. 이건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전통이라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때 전설적인 고급 레스토랑이었던 저희 레스토랑은 피크 시간대에는 평균 42%의 테이블 공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객 유지율이 3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고객들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구글 리뷰에 한 사람이 이렇게 썼더군요. 놀라운 플레이팅. 하지만 감정적으로 차갑다. 말을 하지 않는 잘생긴 남자와 데이트하는 것처럼. 셰프는 무엇을 위해 음식을 만드나요? 역사와 전통을 잇기 위해?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요리학교에서 셰프는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행복을 제공하기 위해 요리를 만든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말을 가볍게 무시한 채 이 레스토랑을 진정으로 살리기로 했죠. 일단 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싸기만 한 코스를 최대한으로 단축시켰어요. 한입 크기의 에스카르고 타르틀렛, 비트 뿌리 캐비어, 시트러스 푸아그라 스푼, 이것들은 한 입이면 끝나는 요리였어요. 하지만 30분 간격으로 제공이 되니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는 거였거든요. 한국에서는 빠름이 생명이었기에 저는 한국을 믿고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리필 가능한 빵, 수프, 사이드 샐러드를 추가했어요. 한국의 무한리필 반찬과 같은 개념이었죠. 아버지는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는 구내식당이 아니야. 이건 근본이 전혀 없는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효과가 있었어요. 느림의 실증을 느끼거나 바쁜 현대 사회 속에 이젠 더 이상 전통적인 식사를 할 만큼의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또한 무한리필 음식은 저희 레스토랑의 적자를 유발하기는커녕 오히려 와인 판매로 이어져 더 큰 매출을 이끌었는데요. 결국 사람들은 저희 레스토랑에서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웃었고 개방적이고 신선한 시스템으로 바뀐 레스토랑 덕분에 젊은 손님들이 늘어나 인스타그램 언급량이 370%나 증가하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프랑스의 고급 레스토랑은 매우 차갑습니다. 하지만 저희 레스토랑은 한국의 방식대로 따뜻함을 도입했고 이는 적중한 것입니다. 리필 가능한 요리와 손님들을 배려한 시스템은 사람들을 다시 웃고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친구들을 데려오며 행복을 전염시켰거든요.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전통을 지킨답시고 허세를 부리며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보다 손님들을 최대한 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매출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대성공 이후 저는 더욱 과감해졌어요. 서울의 키오스크에서 영감을 받아 터치스크린 메뉴를 설치했거든요. 한국에서 주문한 다국어 서비스 키오스크는 AI 기능까지 존재해서 알레르기 필터, 추천 와인 페어링 기능 및 개인에게 맞춤화된 요리 메뉴를 추천해 주기까지 했어요. 정말로 이 키오스크는 저희 레스토랑의 다양한 메뉴의 이점을 200% 살려주었죠. 이 키오스크는 과거 방문을 기반으로 한 추천까지 제공했고 손님들은 이 키오스크에 엄청난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빠는 전통 레스토랑의 기계는 수치라며 얼굴이 새빨개지셨지만 사람들은 12페이지짜리 메뉴와 결정을 재촉하는 웨이터를 원하지 않거든요. 키오스크는 그런 고객들을 구조해 주었고 한국산 키오스크는 승객들의 부담감을 줄이고 선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며 레스토랑에서 더 많은 시간을 즐길 수 있게 해주었기에 손님들은 오히려 더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 더 많은 팁을 제공하곤 했어요. 결국 저희의 수익은 이후 3개월 만에 280% 급증했으며 팁이 3배로 늘어났습니다. 예약은 몇 주 전에 미리 마감되었죠. 그야말로 한국은 망하기 직전이었던 저희 레스토랑을 구원한 것입니다. 결국 저는 저희 가족의 유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준 한국에 보답을 하기 위해 자그마한 선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건 바로 양국의 우호관계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개발한 신메뉴인 갈비 부르기뇽이었죠. 이건 프랑스 전통 음식인 비프 부르기뇽을 한국식으로 바꾼 요리였는데요. 한국 갈비는 분명 최고의 음식이었고 저는 갈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르기뇽 양념장에 배와 마늘을 추가했습니다. 소갈비 대신 천천히 졸인 갈비를 사용했죠. 국물에 다시마와 표고버섯을 넣어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메뉴를 만들었죠. 처음에는 긴장했습니다. 매우 보수적인 프랑스인들인데 이들은 과연 이렇게나 낯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첫날 밤, 한 고객이 한 입 베어 물고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더군요. 파리가 아닌 서울의 레스토랑에 들어선 기분이야. 완벽해. 저는 분명 이벤트성으로 만든 요리였음에도 갈비 부르기뇽은 매주문의 20%를 차지했을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어요. 이건 제 셰프로서의 요리 솜씨가 탁월한 게 아닌 그만큼 갈비가 매우 훌륭한 음식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누구에게도 호불호가 갈리지 않고 또 어떤 음식과도 어울리는 완벽한 음식이 바로 갈비였죠. 결국 저희는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하룻밤에 50개의 접시로 주문을 제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확실히 깨닫게 되었죠. 때때로 죽어가는 프랑스 유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작은 한국 반찬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동반된다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의 모든 것을 따라했을 뿐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저에게 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을 뿐이죠. 복잡성 대신 단순성, 완벽함 대신 따뜻함, 구경거리보다 편안한 말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제 이름도 묻지 않고 친절을 베풀어준 할머니가 수많은 거장들도 구하지 못했던 파리의 레스토랑을 구할 수 있고 마지막 갈비 한 조각을 준 어린 소녀가 미슐랭 셰프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감탄과 존경을 느낄 뿐이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